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무려 82분 동안 이른바 셀프 변론으로 반성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궤변만 늘어났는데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면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허용하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87조를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 했고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 체포 구금 시도는 물론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 한 혐의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공소장부터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했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까지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이라며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들고 나왔습니다.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도 반복한 겁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향할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던 개선장군식 행태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셀프 변론은 8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서 국회 봉쇄, 정치인 위치 확인 등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헌재 심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길게 자기 주장만 이어가는 과정에선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남겼는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진술을 공작이라고 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은 한술 더 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게 그대로 헌재 법정에서 나와 웃음을 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파면 선고와 함께 사실로 인정한 진술인데도 억지를 부린 겁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에 대해서도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 격려 차원 등으로 전화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논리를 형사재판정에서 그대로 반복한 셈입니다. 최근 언론사 취재진이 계엄군에게 겁박을 당하고 취재 장비를 빼앗기는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82분 동안의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내놨습니다. 포고령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못한 점이 있다며
위헌 위법성을 부정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조항 위반은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를 대며 합리화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진술 중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겁먹은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의 실체가 헌재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내란 공작설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헌재와 국회에 출석해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은 오늘도 일관된 증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가 의원을 데리고 나온다는 표현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 이은 일관된 진술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 역시 의원을 끄집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직속 상사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김 대대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담을 넘어가라. 그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김 대대장은 이 같은 지시가 오간 통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를 앞서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기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 이미 헌재에서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지만 첫 재판 증인들은 보고 들은 그대로 기존 진술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선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중구난방이라며 재판부에 불만도 표시했고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후배 검사들을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린 417호 형사 대법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입니다. 150여 석 규모 방청석이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들어찼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처럼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빗어 올린 윤 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 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사동 아크로비스타라며 호수를 말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요지를 읽으며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부분을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이 미간을 찡그렸고 중앙선관위 장악 대목에서 소총, 케이블타이가 언급되자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배부한 PPT 인쇄물을 한 장씩 넘기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자신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나도 여러 사건 하면서 12.12나 5.18 내란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법지식을 과시하며 후배 검사들을 깎아내린 겁니다. 발언이 길어질수록 특유의 손동작이 커지고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자 생수 한 통을 다 비우더니 옆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 물도 마셨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대놓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중구난방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해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검찰에서는 12명의 검사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12명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리포트들에서 뭔가 이상한 점 알아채셨습니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전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물론 사진 한 장이 안 보입니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일고 있던 특혜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법원은 추후에 촬영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전직 대통령에게도 주지 않았던 특혜성 처분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본격 공판에 앞서 법정안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론사 촬영 신청 2건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촬영 신청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재판부가 다른 사건 재판을 끝냈을 때에는 일과 시간 이후라 피고인에게 촬영 동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었던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촬영 신청서는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촬영 신청서가 재판 하루 전 제출됐지만 재판부가 허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피고인 측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는데도 재판부가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한 겁니다. 지금 촬영 중이신데 그 여러 가지에 있는 관심도 그리고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17호 법정까지 언론 노출 없이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경호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46분쯤 자택에서 차량이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은 4분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걸어서 출석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신청서가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며 촬영 허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한 것 아니겠냐며 촬영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에 동의 의사를 밝혔는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촬영을 허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재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법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상문 기자, 오늘 재판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왜 파면됐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과 계엄법상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죠. 대통령은 수백 배, 수천 배 외교 안보, 국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여러 번 접하셨던 논리일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은 또 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결정문 1000마디에 심사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죠.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형사재판정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면서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진을 찍으며 담을 넘는 쇼가 다 찍혔다.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전혀 없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도 말들이 많았지만 이후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청이 너무 늦었다고 한 것도 전직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렵고요. 피고인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 때도 직업을 묻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죠라고 직접 대독을 한 부분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과거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재판장 질문에 직업이 없다, 무직이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될지가 궁금한데 그럼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늘 시작한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38명에 달하고요. 기록도 수만 페이지가량으로 방대합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현장 지휘관이었죠. 검찰 주신문만 끝냈고 윤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은 진행하지 못하고 끝나면서 다음 공판 때 이어가기로 했거든요. 앞서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원칙을 확인했는데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판 빈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 재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통령 선거 국면을 맞아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40%를 넘어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42%의 응답을 받아 1위를 기록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각각 7%, 안철수 의원이 3% 순이었습니다. MBC가 실시했던 직전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전 대표는 36%에서 6%포인트 올랐고 김문수 전 장관은 17%에서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40대 응답자 가운데 59%, 50대 중에서는 55%의 선호도를 기록하는 등 18세에서 60대까지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7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23%, 이재명 전 대표 22%, 한동훈 전 대표 20%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86%가 이재명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호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26%, 한동훈 전 대표 19%, 홍준표 전 시장 15%로 나뉘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관계없이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71%가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했고 국민의힘 후보로는 김문수 전 장관이 22%, 한동훈 전 대표가 19%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5.5%,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주요 주자들 간 양자 대결도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의 1대1 대결에서 모두 18%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었을 때 누구를 더 선호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50%,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32%로 이 전 대표가 18%포인트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각각 67%, 59%로 특히 높았습니다. 70세 이상은 김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2%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선 49% 대 31%로 역시 18%포인트 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대결에선 49% 대 27%, 안철수 의원과는 48% 대 26%로 이 전 대표가 각각 22%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중도 확장성이 높게 평가됐던 유승민, 오세훈 두 후보들과의 대결에서도 각각 24%포인트, 20%포인트 격차를 보이면서 이 전 대표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기 대선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대선이라는 응답이 51%로 거대 야당 독주 심판을 위한 대선이란 응답 35%를 16%포인트 차로 앞질렀습니다. 이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정권이 재창출돼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29일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는 응답은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효과는 부정적일 거라는 응답이 높았고 이 경향은 중도층에서 더욱 뚜렷했습니다. 이어서 이문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초동 자택에 돌아와선 편을 가르듯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윤 전 대통령이 측근이나 지지층에 대한 발언을 통해 차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지 물었더니 응답자 58%가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고 34%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어떤 영향을 줄지 물었더니 57%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했고 긍정적 영향이 크다와 영향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각각 18%에 그쳤습니다. 중도층 여론은 더 뚜렷했습니다. 66%가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했고 긍정적 영향이라고 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막 시작된 가운데 직권남용, 내란죄, 공청 개입 등 혐의로 계속 이어질 수사 중 구속 가능성에 대해선 파면되었으니 구속해도 문제없다는 응답이 61%로 전직 대통령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 34%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친윤 지도부를 재신임하며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 결정을 두고선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넘긴 반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선 문제있다 48%, 문제없다 43%로 어느 답변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도층에선 문제있다 55%, 문제없다 38%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17%포인트 차이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현안으로는 41%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국민통합과 전 정부 비리 청산이 각각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그럼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정치팀 지윤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일단 이재명 전 대표 선호도가 지난 조사 때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요. 선거 때마다 중도층의 민심이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1,004명 중에서 390명이었는데요. 지난 조사보다는 비율이 늘었습니다. 이들이 누굴 선택했는지 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양자 대결에선 상대 누구와 붙든 이재명 전 대표가 중도층의 과반 이상 지지를 얻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이재명 전 대표가 상당히 앞서는 거죠? 네, 선거는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중원 싸움이라고들 하잖아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구도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42%인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야당 지지율 47%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유보층은 17%인데요. 이 후보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중도층 표심을 누가 많이 가져가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주말 사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했잖아요. 후보군에 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는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사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진 거라서 두 사람의 경선 불참이 반영되진 않은 건데요. 중도층 양자 대결에선 큰 차이는 없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들을 지지했던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갈지 국민의힘 1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조사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군에 없잖아요. 한 총리가 만약에 조사에 들어왔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만큼 이번 조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가 포함된 일부 다른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벌써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을 제쳤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 사출론 자체가 후보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경선에 김 빼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했고 홍준표 전 시장도 철딱선이 없는 중진 의원들이 설치는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경선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첫 공식 행보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를 약속하면서 미래산업 성장 정책을 앞세웠는데요. 본격 행보에 나선 이 전 대표와 달리 비이재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의 경선 규칙에 반발하며 경선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손바닥만한 인공지능 칩을 들고 살펴봅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당내 경선 첫 행보로 AI 반도체 업체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첫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 원 시대 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가 미래 산업에 지분을 갖도록 한다는 한국형 엔비디아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세상이 거의 문자 발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공공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분야 핵심 자산인 그래픽 카드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재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무현의 지방분권 정책 계승을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혔습니다. 내란 소굴인 용산을 하루도 써선 안 된다며 서울과 세종 공동집무실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경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을 뒤쫓는 비명계 3인의 4파전 구도는 경선 시작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권리당원 비중을 절반까지 반영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김두관 전 지사가 특정 후보, 즉 이재명 전 대표를 추대하는 것이라며 경선 거부를 선언한 겁니다. 다만 김경수 전 지사는 당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왔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국민 경선 전통이 깨졌다면서도 경선은 완주하기로 했습니다.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전국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수도권과 강원, 제주 권역 경선을 끝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도전이라면서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주자들은 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공략하며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택일 대선이라며 야당과 당내 경쟁 주자를 동시에 겨눴습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의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3세판 마지막 도전이라며 국민 통합과 경제 규제 완화 등을 내걸고 사형수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집권하면 반드시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는 6개월 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 안동을 찾아 하면 된다는 박정희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보수층 표심에 호소했고 부산을 찾은 안철수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울경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일부 후보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를 무소속으로 출마시켜 대선 직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거라는 친한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의 화합을 해치는 발언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8명이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거쳐 22일에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주부터 한덕수 총리 차출론 바람이 거셌지만 당장 한 총리가 경선에 뛰어들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외부 최대 변수는 사라진 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탄핵 반대파와 친윤계가 줄을 이루게 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두고 벌써부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다만 현안인 관세전쟁 대응을 언급하며 마지막 소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가 당장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진 않을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경선은 한 총리 차출 없이 10명 가까운 후보들의 혼전 양상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건 한동훈, 안철수 후보뿐 탄핵 반대파나 친윤계가 주로 뛰어들었습니다. 곧바로 윤석열 이름 석자와 탄핵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됐는데도 반성과 변화가 없다고 당을 비판했습니다. 친윤 지도부는 불출마하면 될 일이지 당을 비방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 태도가 아니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후배로서 공고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으로서이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좀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나경원 후보는 조기 대선 원인을 생각해보니 한동훈 후보만큼은 이겨야겠다 생각했다고 저격했고 곧바로 탄핵 설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탄핵을 더 어떻게 보면은 선동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때문에 되는 선거인데 그 입장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철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총리직을 제안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심 마케팅을 이어갔습니다. 탄핵은 절대 안 된다. 탄핵은 불가피하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국민의힘 안에서 터져나온 정반대의 목소리가 대선 경선에서까지 그대로 구호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종 결정이 윤심일지 아닐지 이번 경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무용학과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하고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부적절한 술자리가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녹취와 해당 의혹에 대한 한양대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는데요. 먼저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소고기 전문점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저녁 6시쯤 한양대 무용예술학과 2학년 학생 9명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박모 교수가 소집한 자리였는데 장학사라고 소개한 한 중년 남성이 이미 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후원해 주실 분이고 앞으로도 너희를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실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중년 남성과의 술자리는 1차 음식점에 이어 2차 노래주점까지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MBC가 확보한 당시 녹취엔 박 교수가 학생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듯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원샷! 시간이 없다 얘들아. 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없어. 역시 한국명 술도 잘 마셔. 학생들은 박 교수가 분위기를 띄우라며 춤까지 추게 했다고 기억했지만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할 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용 분야에선 학점부터 진로까지 교수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박 교수의 요구가 더해지자 학생들은 작년 5월 교수를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한양대는 무용예술학과 재학생 전원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술자리 접대 외에 박 교수의 갑질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그렇게 살이 찌면 무용이 되냐고 비하하고 몸 좋은 사람을 사결하는 등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자신이 속한 무용단체 가입을 강요하고 친분이 있는 특정 강사에게 유료 개인 강습을 받으라고 하는가 하면 공연을 본 기업 관계자에게 받은 축하금도 가로챘다고 학생들은 털어놨습니다.
그 교습 자체를 본인이 원하는 특정 강사에게 유료로 지도를 받기를 약간 강요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에 압박을 준다던가. 개인당 20만 원까지만 살 수 있는 안산시 지역 화폐를 사면 10%를 덤으로 준다는 걸 악용해 무용과 학생 9명에게 지역 화폐 대리구매를 시킨 꼼꼼한 갑질도 추가됐습니다. 박 교수는 술 접대를 강요한 적이 없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마신 거라고 주장했고 학생들이 폭로한 다른 모든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는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박 교수의 성희롱과 인권 침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보고 박 교수를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박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학 과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제없다며 기각했고 학생 측과 함께 의혹을 폭로한 조교들까지 고소했지만 경찰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서 그래서 저는 다시 그 교수님 볼 자신도 없고 그때 솔직한 심정은 되게 그때 그냥 진짜 딱 혓깨물고 되게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취재진은 해임 결정과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박 교수는 방송 직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부당 지시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술자리에 자의로 참석한 학생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정식 인터뷰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렇게 교수가 학생들에게 술을 강요하고 춤과 노래를 시킨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장학사라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MBC 취재 결과 해당 술자리엔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 회장은 학생들을 시상한다며 돈 봉투를 건넸고 교수는 이런 정 회장에게 거듭 장학금을 요청했습니다. 정 회장은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학생들은 정신 바짝 차리자며 술자리 내내 귓속말을 주고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학사라던 중년 남성의 호칭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돌연 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은 누구였을까? 학생들이 당시 회장님에게 받았다는 명함엔 현대종합금속 회장 정몽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학생들을 정몽석 회장 옆에 앉아 거듭 술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나술 못 마실 줄 알았어, 상무 모형. 저희 한국에는요 소리 없이 강해요. 진짜 강해? 네, 강하죠. 부적절한 농담이 오고 가는 사이 박 교수는 대놓고 장학금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몸에 좋은 비타민 다 갖다 줄게. 다리 아픈 나랑 고쳐줄게. 장학금 드세요. 처음 만난 회장님 앞에서 학생들은 춤과 노래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어떤 여자애는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젓가락을 들고 즉흥으로 막 춤을 추게 시키고 어떤 여자랑 남자애랑 약간 춤 배틀을 막 시키면서 정몽석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시상식을 하겠다며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노래 들었더니 시상식을 하고 누가 1등인지는 철저히 비밀이야. 한양대 조사 결과 학생들이 받은 돈 봉투엔 5만 원권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자리에 대한 약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무용학과 전체 시간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때 한번 내려오세요. 거기도 전부 다 여자분이 많을 거 아니야. 술자리 틈틈이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정 회장이 건넨 명함도 가져갔습니다.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름이나 부모님 하는지 요즘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면서 토닥거리거나 제 허벅지에 손을 얹는다거나 그런 불쾌한 그런. 여학생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자며 서로 귓속말을 건넸고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울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했던 조교는 자리가 끝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 교수와 대기업 임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하며 아주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교육부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몽석 회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입니다.
정몽석 회장은 해외에 머물고 있다며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 측은 다만 해당 술자리는 박 교수가 초청을 해서 함께한 것이고 노래 주점은 학생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돈봉투는 차비 명목으로 남녀 모두에게 건넸고 신체 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경기도 광명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선 나흘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각종 자재가 뒤엉켜 있고 강한 비바람까지 불면서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 연결합니다. 정한솔 기자, 현재 수색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붕괴 사고가 난 지 80시간이 다 돼가는데 실종된 50대 노동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자는 지하 35m 아래에 있는 걸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주말부터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데다 사고 현장에 각종 공사 자재들이 뒤엉켜 있어 구조대원들의 진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중장비를 동원해 철근과 공사장비 등 위험물을 드러내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재물들, 그다음에 집안 치마, 균열, 여러 복합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실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진입할 장소가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구조된 20대 굴착기 기사는 쇄골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나오면서 사고 현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내일까지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붕괴 지점 바로 옆에 사는 주민 38명에 대해서도 다시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거리거든요. 우리 집 근처에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냥 바닥에 이렇게 맨홀이나 이런 게 균열이 이게 원래 있었나? 약간 이런 그냥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실종자 수색 작업과 사고 현장 인근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주변 도로 1km 구간도 계속 통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자, 그런데 붕괴 사고 발생 전날 위험 신고가 접수될 때 찍힌 사진을 보면 이미 터널 기둥과 천장이 파손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집안 상태에 대한 경고가 나왔지만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 기둥 윗부분에 콘크리트가 깨진 모습이 보입니다. 천장에도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사고 전날 저녁 9시 반쯤 지하터널 안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터널 천장을 받치는 지지대가 기울었다는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공사 인력은 바로 철수했지만 안전진단과 보강 작업을 위한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다음날 사진엔 도로 곳곳에 금이 간 모습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신고 접수 17시간 만에 지하터널은 무너졌습니다. 집이 뭐 말도 못하게 흔들렸으니까 그 앞에 보니까 무척 무너졌더라고. 위험 신호는 이미 2년 전부터 감지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보고서에서 사고 현장의 집안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널 시작점에서 19km 떨어진 구간에 안반이 부스러지는 등 집안 상태가 불량한데 지하 압력을 견디는 구조물, 이른바 인버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러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건 시공사 포스코 ENC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 착공한 신안산선은 당초 올해 4월 개통이 목표였으나 공사가 지연돼 내년 말로 연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차례 위험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사고 당일 전문가가 참석한 회의와 현장 계측을 거쳐 인원을 투입했고 사고 구간은 감사원이 요구한 구조물이 설치됐던 지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구조가 완료되는 대로 포스코 ENC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실 시공 여부부터 사고 전 조치와 판단, 예방 조치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렇게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깊이가 2m에 달했는데 평소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어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2시 40분쯤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 도로. 전신주가 갑자기 땅 아래로 쓱 꺼지더니 전기불꽃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보행자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엔 인근 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 꺼진 규모는 가로 3m, 깊이 2m.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했습니다. 땅 꺼짐이 발생한 현장 바로 옆입니다. 이곳도 땅이 움푹 들어가 있고 전봇대도 아래로 꺼져 나무에 간신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전날에도 횡단보도가 내려앉는 등 땅 꺼짐이 잇따르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언제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건 항상 불안한 게 사실은. 부산교통공사 측은 땅 꺼짐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도 전날 인근에서 전신주가 내려앉았던 땅 꺼짐 사고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에서도 와가지고 보강공사 밑에 시멘트 집어넣고 주입하고 했다더라고요. 저녁에 했다는데. 지난 2년간 사상 하단선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한 땅 꺼짐은 14건. 모두 도시철도 노선 양옆으로 발생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땅 꺼짐이 자기네 공사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선 폭이 10m 정도에 불과한 3차로에서 호미로 판 것 같은 집안 치마 흔적이 5개나 발견됐습니다. 대형 땅 꺼짐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재작년 이미 보수공사를 마친 곳에 또다시 도로가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하자 지자체가 긴급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에선 지난 2017년 도로 한복판에서 지름 6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하는 등 최근 6년 동안 집안 치마로 인한 보수 작업만 92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세엽입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비판받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엔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는 지난달에도 우리가 130억 달러 넘게 수출한 주력 품목인데요. 반도체 업계는 재차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율 발표가 다음 주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행은 머지않은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의 유연성이 있을 것이지만 확실하진 않다며 애매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Like we did with steel, like we did with automobiles, like we did with aluminum, which are now fully on. We'll be doing that with semiconductors, with chips, and numerous other things. 전망은 조금씩 엇갈립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아직 부족해서 수출 실적이 당장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1%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에서 대체할 제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관세를 그대로 가격에 전가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우리의 반도체 수출액은 130억 달러를 넘겨 지금까지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AI 투자를 할 때는 TSMC가 만든 칩이나 SK 쪽에 HBM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입을 단기적으로는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요. 2분기, 3분기 실적도 당초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특히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장담하긴 쉽지 않습니다. HBM 시장의 경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업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이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미국으로 보내 조속히 협상하고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 한미 화상회의도 곧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미국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수만 명의 미국인들은 3개월이 3년 같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한국처럼 트럼프를 탄핵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LA 박윤수 특파원이 집회에 참가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미국 LA시청 앞. 과주 정치와 싸우자는 구호로 열린 반트럼프 집회에 수만 명 인파가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민자들을 탄압하고 공무원들을 무차별 해고한 데 이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석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트럼프가 철저히 미국을 망가뜨렸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분노는 최근의 관세 정책을 향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증시가 급등락하는 동안 대통령은 주식을 사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The most recent one is the worst, and that is the stock market manipulation. For him to get him and all his buddies money, he's been... 실제로 뉴욕 증시가 폭락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회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돈을 벌지 않았냐고 말하는 장면이 SNS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관세를 때리면 미국이 부유해진다는 대통령의 장담은 결국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참가자들은 반문합니다. He's fighting for the rich. He's fighting to benefit himself and his fans and his family. 몇몇 참가자들에게 한국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We love you in South Korea. We do not think what Trump is doing is good for the world. So we have to stand up now before it gets worse.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Donald Trump commits another high crime and misdemeanor again, he should be impeached. 오늘 LA 도심 집회는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3만 6천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의 과도 정부가 미국을 망치도록 두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oving us rapidly toward an authoritarian form of society. And Mr. Trump, we ain't going there. 반트럼프 시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미국 신개주 전역에서 또 한 번 전국적인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환경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서 사실상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당시 내세웠던 지역구 공약이기도 한데요. 김민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국내 국립공원 관련 사안들에 대한 최고 심의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부가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환경부 장관 명의로 돼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통한 우수한 자연 환경을 향유하려는 국민 요구가 늘었고 지역 소멸 대응 등을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정책은 2010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 방침입니다. 이 방침은 케이블카 난립을 막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 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규제로 작동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뿐 아니라 주요 봉우리는 피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하도록 하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규제 해소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앞으로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인데 이제 그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한 어떤 변경 사유도 없을 뿐더러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임 기간 강원도에 추가 케이블카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강원도 원주시 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환경부 보고서에 실린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 중에는 정확히 김 장관이 출마했던 지역구에 치악산 케이블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이 시점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너무 급박하게 이거를 진행한.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지침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시범 사업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다며 변화된 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내내 검토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정치와는 관련이 없으며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서울 서초구청이 조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데 대해 해당 특혜를 없애자는 개정안이 서초구의회에서 정식 발의됐습니다. 지난 1975년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이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 등 13개 구에 남아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의원들은 오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는 개정안 처리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시즌을 조기 마감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정우는 올해가 데뷔 시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최상위급 타자로 평가할 만한 데이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우의 진화를 이명루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빅리그의 심장, 양키 스타디움을 뒤흔든 활약에 미국 야구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is team right now is on a plane, and they're thinking, we've got another stud here. You know, I get that he played in an abbreviated season last year, but he's already hit more homers this weekend. 이정후에게 두 번이나 당한 연봉 395억 원의 투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Just frustrated with, two-strike pitches that end up in zone, and I just need to be better with executing those because these are, they're big league hitters. They're some of the best hitters in the world. It's pretty remarkable in the fact that a lot of these guys he's never faced before. He's going to continue to face guys he's never seen before, but that's where kind of the bat-to-ball skills come into play.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에서 에런 저지에 이어 전체 2위. 23개의 홈런을 쳤던 3년 전 KBO 리그 수치를 웃돌 만큼 폭발적인 장타력이 가장 놀랍습니다. 타구의 질을 설명하는 기대 타율도 최상위 1%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오타니, 저지와 비견될 만한 타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컨택 히터가 힘들 거라는 편견, 그런 편견을 좀 깨고 또 저희 같은 스타일의 유형의 선수들이 또 많이 도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층 발전한 수비와 최상급 주루까지 이정후가 현 시점에서 최정상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흥국생명의 통합 우승을 이끈 김연경 선수가 만장일치로 정규리그 MVP에 수상했습니다. 화려했던 선수 생활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었는데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쌀쌀한 봄 날씨 속에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강원도의 모습입니다. 강원 산지는 이틀째 봄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춘설이 만든 풍경이 한겨울 정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굽이굽이 하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설산과 벚꽃의 조화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 등 대부분 지방에 5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 산지와 충남 내륙, 남부 내륙 산지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도 2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 수요일인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5월 중순처럼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곳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춘천 영하 1도, 대구 4도로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